춘목님 마차는 내 거야 하셨는데 저분 강퇴시켜라. 안 되겠다. 마차는 국민 모두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KBS 여론조사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섰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체 맥락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한 여론조사 이재명 25.6, 윤석열 18.1, 이낙연 11.0. 요게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이 전화 면접 조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한테 잘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19에서 18로 내려간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한때 40까지 올라갔던 자예요. 지금 다자대결이긴 하지만 18.1%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전화 면접 자동응답 ALS가 가장 최저치예요. 다자대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좀 뭔가 좀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어떻게 해도 올라간 반등한다는 그런 신호가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이재명 44.2, 윤석열 36.9. 이낙연 39.7, 윤석열 39.7. 아, 위험하네요. 찌찌뽕. 안 되네. 근데 희한하게도 또 자동응답으로 가면 이낙연 후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자동응답에서는 샤이가 덜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었을 때는 샤이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당당하게 하는데 이낙연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건 좀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거죠. 이런 현실은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조사에서 그 호감도 비호감도가 예.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있을 민주당 경선 등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감도 이재명 48이었고요. 이낙연 41.4, 윤석열 39.3.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윤석열 3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비호감도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55.7, 이낙연 54.1, 아따. 이재명 48.4. 그러니까 비호감도는 윤석열이 제일 높고요. 호감도는 이재명이 제일 높은데 비호감도가 또 정반대로 제일 낮아요. 3명 중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확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막 욕설이나 뭐 정과 사법 마무리 해봤자 사람들한테 이제 전혀 먹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특히 그 언론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포장해 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게 이런 여론조사로 보이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여론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확실히 또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도 확실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거여서 좀 놀라운 결과네요. 예. 그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돌파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딱히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으면 이낙연처럼 네거티브라도 해볼 텐데 그것도 없고 남을 네거티브 하자니 지금 자기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어쨌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 이낙연 후보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든 안 했든 이런 논란보다는 하기야 그런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뭐 4대강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으로 4대강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막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인 거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게 안 되겠지만 본인이 국무총리나 당대표를 지냈으면요 여권 내에서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파워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보다 더 개혁할게 그 이미지 만들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지만 친일파 파묘에 대해서 당대표로 있을 때 당론 채택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국민의힘 주자들이랑 차별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슨 품격이나 인성을 거론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의 그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난 그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본인이 주장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홍남기를 그냥 편드는 정도로 그냥 이미지화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지지율이 엄청 빠졌던 거거든요. 사면은 나중에 지지율 빠진 뒤에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힘든 게 경기도가 그러니까 그 12%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다 그 100%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의원한테 지지율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잘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자기들도 같이 올라갈까요? 저는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편 지급에 대해서 지지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게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논리 자체가 그게 과연 현실인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주말 지나고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그 이낙연 캠프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봐도 이거는 여전히 경선 불복에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되는 걸 본단 신경이 말이에요. 좀 심각하더라 근데 진짜. 신경민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오영훈 의원도 그렇고 수석 대변인이죠.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임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여서 약간의 톤 다운이 됐다고는 치지만 여전히 뭐 형수 욕설 때문에 황교익 사장이 내정됐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이 캠프 자체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이게 인정이 된 상태라고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태클을 계속 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도 임기 그냥 이 지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황교익 씨를 내정한 것도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황교익 내정한 거는요. 네. 세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이재명 지사가 낙점한 거예요. 예. 본인이 세배수로 추렸던 건 아니니까. 그것도 캠프 차원에서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것도 보편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나니까 이제 캠프를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저 이재명이 될 거라는 거 본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네거티브가 나오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건 정답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도에서 이제 9월 초에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예. 거기서 기선제압 용도로 지금 극심한 네거티브 하지 말자 했는데 계속 네거티브 하면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신상 공격이요. 신상 검증이 네거티브야. 왜냐하면 이미 대선자로서 셀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신상을 검증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 경기도지사 경선 같은 그 상황에서 경선과 본선을 걸치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된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 오는 게 전 네거티브라고 보는 거라서 일단 충청도권에서 시작되는 경선의 목적으로 깎아내리는데 이낙연 후보 쪽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는 한데 그 지난 토론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토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 형수욕설 문제를 꺼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낙연 대표가 정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민주당 분열 세력들이 옆에서 지금 다 조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처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방송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꾸준히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이미 다 해명이 된 거고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옆에서 보좌진이 다시 이슈를 꺼내면 거기에서 바로 그냥 촛대를 까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슈인데 그걸 방송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형수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 이 하나만 봐도 민주당 분열 세력하고 얼마만큼 많이 결착돼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키기는 잘 할 거예요. 그게 만기 칠남이 너 이거 이렇게 알아와.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자료를 그대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 자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캠프나 논평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봤던 배재정 의원이라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예. 일단 팩트에 대해서 캠프에서 그 누구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황교익 내정에 있어서도 사실 황교익 내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형수 욕설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새날도요 이낙연 후보 되게 아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실책이 뭐냐면은 민주당 분열 세력이라고 하는 똥파리 등에 업힌 거예요. 그 순간 이쪽 바닥에 있는 그 모든 사람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 당했으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업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힘을 참칭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이재명을 이제 그 떨어뜨리기 위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실은 이낙연을 지지해봤던 사람들을 그대로 업고 가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행위 자체 하나가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 세력한테 업혀가는 거 맞냐고. 맞대. 그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맞대. 속으로 딱 그랬어요. 이낙연 포기. 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점 빼고 장점으로만 보면 상당 부분 괜찮은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해왔었는데 예. 지금은 마음속에 단점만 보이는 거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장점보다는 남의 단점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라는 게 이를테면 주류로부터 막 핍박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더 도와주고 싶은 심리가 더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지율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좁혀드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추세로 가버리는 선거 전략의 역대급 똥볼이거든요. 이거 선거 역사에 남겨놔야 돼요. 내 비호감도를 뭔가 이 적극 지지층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적극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인 사람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이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거 전략을 짜서 판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추락하는 추세에 무슨 방송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경선에서 이겨야 본 경선을 나가는데 본 게임에 나갈 텐데 경선에서 지금 네거티브로 본인의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진경 TV를 나가면 뭐합니까? 그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연예인들 유튜브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제가 느끼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확연하게 다르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특히나 서울대 법대 입학하고 나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학생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부채의식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김어준의 월말 김어준 거기서 인터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했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게 화가 나더라고. 그런 서민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왜 당대표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그 고통을 겪었고 고생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민주당 분열 세력들의 이야기, 이간질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골라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데 쓰고 있냐.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예전에 젊었을 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음 아플 정도로 고생을 했다. 똑같은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시점에 따라서 그 듣는 시점에서 이낙연 옆에 누가 있는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70 되신 어른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실책들은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된다. 캠프는 절대 언급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후보님 본인께서 야, 왜 니들 이런 이야기 안 하냐라고 오히려 닥달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 뭔 어떤 인간의 품격이 느껴지겠습니까? 그건 그냥 겉으로 보여진 위선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봐요. 그 6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재밌는 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이게 맨 오른쪽으로 오면은 그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 게 이재명이고요. 19라고 되어 있는 게 이때부터 윤석열이 10%로 예. 떨어지는 그 시기예요. 이낙연 후보가 11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떨어진 만큼 이낙연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론 한편의 관점에서 보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자동답 AR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다 가지를 못하고 상당 부분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역으로 해석해가지고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중도층이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중도층입니까? 그러니까 차마 이재명은 개혁 성향이 강해서 못 찍겠고 그 핑계를 형수 욕설 같은 걸로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도 부끄러워서 못 찍겠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새끼가 박근혜 잡아놓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보수층에서는 못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 두 사람을 못 찍겠으니 이낙연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낙연한테 가는 것은 예. 민주당 확장성이 아니죠.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양자대결 시켜놨던데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재명 윤석열 이기는데 뭐 요거는 그냥 민주당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꽤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후보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까지의 행보도 그렇고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이명박과의 관계도 그렇고 4대강 뭐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새누리 한나라당에 더 어울리는 후보죠. 아 근데 진짜 그 4대강 예산 관련한 통과시킨 거는요 정말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예. 내가 말씀드렸잖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그 해 이명박이랑 찍힌 사진이 왜 이렇게 많어. 4대강 막 자발적으로 통과시켜주고 겁먹었었나요?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극찬을 그분이 받더라고요.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노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이명박이 가는 곳엔 이낙연이 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갈아탔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정치인 중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젊었을 때 투쟁한 역사가 있어요. 예. 그 고생이 있고 이낙연은 그게 없고. 아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로 지금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게 살았어. 그럼 나 대선 나가도 되겠네. 네, 나가십시오. 심지어 나는 학생운동도 했고요. 예. 심지어 정권교체 운동도 했고요. 이명박근혜 동안 이 방송도 했어요. 난 대선 후보로 충분하지. 나이도 아니, 충분합니다. 그러면 운동권 그러니까 열심히 뭐 호언철폐를 외쳤던 사람들은 다 집안이 넉넉해서 싸웠답니까? 저는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운동권 경력이 그 사람의 모든 경력은 아니겠지만 예. 그 운동권 경력은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친일에 대항하는 세력이기도 했고요.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세력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권만 잡은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꿔놨거든. 최근에 그 대한민국 무슨 IT 역사나 뭐나 가끔씩 이렇게 뭐 출렁출렁했던 어떤 시기를 쭉 보면요. 다 민주정부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정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정권에 가까운데 안보도 못하고 경제도 못했던 세력들이 자꾸 그걸 거짓말 해오는 게 문제지. 예. 지금 실제로 아까 그 어떤 새끼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경제 망치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으면요. IMF는요. 나라를 팔아먹고 아예 나라를 잃어버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정부가 국방이라든지 경제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정권만 잡고 국회의원 180명 갖고 임기 5년 보내다가 난 내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돼서 한다면 지지율 1년 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확실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개인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건 맞아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한 개인으로서는 성공한 거 맞죠. 그런데 그 개인의 성공이라는 게 왜 대통령까지 가야만 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가난해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학생운동 못했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뭐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게 해석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 그 시대에 투쟁했던 이한열 열사, 뭐 박종철 열사 이런 사람들은 뭐 집이 부자여가지고 투쟁하다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게 지금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냐 찬성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핑계대는 그 모습이랑 지금 똑같은 네. 겁니다. 그럼 이 꼴을 우리가 훗날에 또 봐야 근데 되나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할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빨리 경선 끝내고 싶지 이제. 이거 징글징글해 죽겠죠. 이제. 경선 5주 늘린 거 진짜 패착이에요. 그 경선 노조 빨리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이 한 100만 개 왜냐하면 그 나오겠네. 경선을 연기해가지고 민주당 파이가 커지고 야 민주당 후보들이 저 정도 막 공약이 있어 하고 막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놓고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뭐 나도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공인 것처럼 돌리더니 한쪽 신경민 같은 사람들은 사과하라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개가 똥을 참지 하듯이 네거티브 던지는 건 할 짓이 아니고요. 절대 지지율 안 오른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굉장히 탄탄해요. 안 빠질 지지율이라고. 예. 특히 그 캠프에 여러 언론 출신 국회의원들 뭐 신경민 의원도 전 MBC, 전 의원도 전 MBC고 더 이상 말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도대체 팩트 체크를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재명이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 중에 나요. 제일 나. 지금 국민의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컨텐츠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텐츠를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컨텐츠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저는 총리 시절 수많은 국가의 수장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장점이냐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즘 뭐 SNS에서 도는 짤들 중에 이낙연 대표가 예전 총리 시절에 연미복을 입고 뭐 일왕을 만났다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비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치는데 당시에 그 분위기라던가 행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을 이낙연 대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일본 수장이 총리이기 때문에 나도 총리야. 그러면 총리 대 총리로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통령 미치지만 그 나라 가면 자기가 왕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대우도 그렇게 해줬을 거고 총리 뭐 아베도 총리 나도 총리인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국가의 수장을 많이 만나봤다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키자니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전에 국가 수장을 많이 만나보신 분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기존 언론이 만들어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예. 경제도 역대급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뭐 김대중 정권은 IMF에서 정상화시키는데 거의 뭐 임기를 거의 보내다시피 했지만 실제로 민주시민들이 뽑아놓고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나중에 조중동 뭐 등등이 합작해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맞지만 노 대통령이 정치 되게 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정도가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뭐 방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잘했으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좀 국민들이 체감할게끔 뭐 나라를 한번 바꿔봐라.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요. 과거에 뭘 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중요한데 그 아젠다를 이재명이 선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욕설을 해서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막 발목만 잡고 있는 게 저는 추해 보여서 오히려 지지율이 빠진다는 말씀드리고요. 9월 3일 날 충청권에 그 경선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더 극렬해지는 거거든요. 초반 기선 제압하려고 지금.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나쁜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익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익 저 싫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황교익 씨 말하는 거 보면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예, 예. 황교익 자체는 어마어마한 문 대통령 지지자예요. 거기다가 그 개인만 놓고 보더라도 전문성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건가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인물은 맞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3명까지 추리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위원회가 있었고, 평가위원회가 골라낸 3명 중에 1명을 일단 먼저 후보자로 고른 건데, 그게 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어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전문성이라는 게 관광업계에만 정사해야 될 전문성이야?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건가. 그러니까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업에 종사해야지만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네거티브라는 게 계속해서 아까 말했지만 황교익 씨가 형수 욕설을 옹호해줬기 때문에 내정됐다라고 이야기 캠프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게 황교익에 대한 비판을 차라리 하면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를 끌어와가지고 황교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 사람들이 목표는 형수 욕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또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형수 욕설 이야기를 한 10번째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재선 씨가 이제 말년에 가시면은 좀 상당 부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형이라는 것을 여기저기 뭐 어마어마하게 팔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막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형 이재선 씨가 이재명 지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합니다. 그 이재명이 했다는 그 욕이 형님이 어머니한테 했던 욕설이에요. 예. 그 욕설을 듣고 난 이재명 지사가 전화해서 이재선 바꿔달라고 하는데 손 놓고 자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형수랑 통화를 하는 과정에 형수가 자기 남편을 쉴드를 쳐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한테 했던 그 욕설을 이재명 지사가 형수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형수 욕설 사건의 진상이야. 근데 진상이야. 그거를 거기 이제 하나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을 사퇴할 각오를 하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정치 그만두려고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남시장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형수한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일단은 악의적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수나 형이 했던 말은 다 사라진 채 형이나 형수가 내 엄마한테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은 누가 참냐고요. 그 말을 계속 그 욕설을 되갚아주는데 되갚아주는 부분만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선동을 한 걸 뿌렸고 그거를 네거티브하는 캠프에서 아니 국민의힘 쪽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뻔히 팩트체크를 하면 전후로 들으면 다 알 상황을 그 부분만 탁 떼가지고 뿌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진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게 일이죠. 이낙연이 나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 그렇죠. 야 이런 걸로 네거티브 하지 마.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치인 그만두시라는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요. 같은 당이나 같은 조직 내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크기 위해서는 그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 말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더 크는 방법은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안느냐. 야 이런 거 갖고 공격하면 되겠냐. 그리고 내막을 빨리 알려줘라 하면 지지율 떨어지진 않아요. 지지율 올랐으면 올랐지. 그리고 그 욕은 형이 했다고 진술된 것도 저희가 법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법정에서 나온 법에서.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판결문이 수없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안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경기 관광공사 내정하는데도 이 형수 욕설이라는 워딩을 써먹습니다. 이런 사람을 팩트체크가 안 되는 기자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본경선에 올려야 되겠냐고요. 절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낙연 후보 쪽은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 답을 안 하시네요. 최성애 씨랑 단체 사진 찍은 거 보여주셔야죠.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다라고 했던 그 설명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죠. 이제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일이 넘어갔는데 예. 못 꺼내고 있네요. 왜 최성애 홈그라운드 가서 만났는지, 진짜로 단체로 무슨 간담회 하는 자리였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최성애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이거를 답하실 때가 된 거죠, 지금. 조국은 그렇게 싫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조국 교수 응원한다는 식의 1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랐던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새날 지금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죠? 좀 해주십시오. 구독 좀 꾹 눌러주세요. 어디 좋아요는 얼마나 찍혔나 한번 볼까요? 12,000. 이 정도 합격. 뭐 합격. 오랜만에 합격. 그리고 구독자는 제가 방송 들어오자마자 제가 몇십 명 부족하다고 했었죠. 네. 40몇 명. 지금은 조금 더 늘긴 했는데 42만 넘어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새날을 방송을 좋아하든 안 하든 새날은 늘 방송을 하니까 그냥 좋아하든 안 하든 싫어하더라도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기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더라도 구독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가 댓글을 확인하다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자막 좀 치워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막은 저희가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자막을 저희가 왜 만들겠어요? 그 시간이 안 돼. 유튜브에는 자동 자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자막이 잘못돼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화면에서 이제 그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동 자막을 꺼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새날 방송을 보시다가 나오는 유튜브 광고는 모두 새날을 후원하시는 결과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원을 받지 않고 채널 운영하는 게 8, 9년 동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뭐 뻑하면은 후원 계좌 걸고 독립운동 할 테니까 군자금 주세요. 도와드려야 될 분들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널마저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슈퍼챗 할 생각하지 말고 광고를 광고를 하시면 받으세요. 됩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끝나도 저희가 짤 영상이나 그 본 방송이 이제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환호 버튼이 생깁니다. 지나가시다가 환호 버튼도 끝나고 난 슈퍼챗하고 다음에 똑같은 기능이죠. 똑같은 효과를 주니까요. 굳이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네. 좋은 게 좋은 거긴 한데 굳이 달라고는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